다음에 이제 그 한강 유역을 상실한 다음에 아까 장안성 축조로 엿볼 수 있듯이 뭐 내부적인 정세의 혼란, 분열들을 이제 극복할 가능성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데, 서쪽 지역은 서쪽 지역대로 이제 고구려가 대비를 해 나갑니다. 서북지역 위기를. 중요한 건 이제 한강 유역을 영토를 빼앗기고 상실해 버렸고, 새롭게 그 지역에 신라가 차지했을 때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고구려가 대처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신라는 바로 그 차지했던 한강 유역들을 어떤 형태로 고구려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유지했던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진흥왕의 움직임들을 보면, 신라의 움직임들은 550여년에 진흥왕이 북한산을 순행을 합니다. 그리고 557년에 북한산주를 설치하죠. 그리고 요해 이제 아까 국원서경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556년이 동해안입니다만 556년에 비료홀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568년에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진했던 것이 이제 황초령비, 마올령비, 여기 이제 진흥왕 순수비 하나죠. 이거를 이제 순수비를 세우게 되죠. 그 황초령비, 마올령비에 의해서 568년 8월 20일 날 이제 이것이 세워졌음을 그 비문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서울 지역의 북한산비는 건립 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등들이 대체로 황초령비, 마올령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겹쳐요. 뭐 관등도 되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마 같은 시기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뭐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568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되게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흥왕의 그 순수 행적이 삼국사하기엔 전하지 않습니다. 되게 왕의 행적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전하는 편이고, 특히 이거는 북한서는 이런 기사는 정하는데, 이런 그 순수비의 순행 기사는 따로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568년 황초령 마올령비가 세워졌던, 그래서 신라가 가장 북땅까지 진흥왕이 직접 순수했다는, 왕이 순수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해요? 거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라가 나름대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왕이 나섬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영역을 개척하는 의미도 있지만, 적어도 왕이 움직일 때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한 확보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그와는 다른, 이런 기록이 보이지 않고 다른 기록이 보입니다. 568년 10월에, 한 2달쯤 뒤죠.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비료홀주도 아까 만들었는데 폐지하고 달홀주, 지금의 고성지역으로 후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란, 뭐 주군현의 그런 지방 행정 조직이라기보다는 이때 주는 일종의 이제 가장 영역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 전진기지다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장관도 군주라고 이제 칭하는 게 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북한산주를 남천주로, 그 다음에 비료홀주를 달홀주로 했다는 얘기는 최전선의 군사기지를 뒤로 후퇴시켰다는 얘기예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보면 함경남도 안변 쪽에 있던 비료홀주를 고성까지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순수비는 2달 전에 더 올라가지고 마올령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하고 순수비는 두 개가 보이는 현상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삼국사기가 틀렸나? 아니면 금승문이 틀렸나? 뭐 금승문이 당대 만들어졌는데 그걸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위치가 거기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럼 삼국사기 기록이 왜 저렇게 남지? 이런 이제 문제가 남게 되죠. 물론 이제 남천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최전방에서 뒤로 후퇴하는 입장인데 대고구려 관계에서는 신라의 백제 관계에서 보면 백제의 북쪽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긴 해요. 이천이. 그래서 이제 북쪽도 경계하고 백제도 압박하는 이런 위치가 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북한산주라고 하는 거는 한각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그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공세를 저지하는 그 최전선에 있는 곳인데 그거를 뒤로 물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에 대한 이 한강 유역에 대한 영역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황초령비 마을정비에 이런 이제 문장이 나와요.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 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사신이 서로 통하여 오도다. 이건 이제 삼국사에게는 없는. 여기서 이웃 나라가 어딜까? 뭐 당연히 고구려겠죠. 마을령비, 황초령비는 고구려 영역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영토를 개척했는데 이웃 나라가 화해를 요청해 왔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게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타협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했던 영역, 한강 유역이나 그 동해안 지역은 나중에 결국 고구려가 차지했기 때문에 후퇴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차지했던 영역들을 인정해 주겠다. 대신 군사적인 전초기지인 주두를 후퇴시켜라. 그러니까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위협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신라의 한강유역 차지를 이제 묵인하고 승인하고 대신 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이제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한강유역을 잃어버리되 서쪽의 위협이 워낙 그 뭐 돌고리라든가 북제라든가 이게 이제 변경 위협이 크니까 이쪽은 신라와 타협하는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이런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이 이제 순수비에 이렇게 남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마 순수비가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신라가 그 위치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영역을 운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비리홀주도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고 이제 빼앗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하여간 마울령비나 황초령비, 그다음에 또 아까도 보여드렸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충주고구려비, 그 비를 보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울령비, 황초령비는 진흥왕이 순수해가지고 세워놓은 거 아니야. 여기가 우리 경계다, 내 땅이다, 뭐 이런. 근데 계속 신라가 그걸 차지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고구려가 다시 그걸 회복한단 말이죠. 그쪽 지역은. 그러면 그 비를 제일 먼저 부실 것 같은데 몰랐을까? 몰랐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뭐 비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딱 만들어진 거고 소문이 많이 났겠죠. 적어도 그 지역에서.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 있고 계속 유지해 왔다. 충주고구려비 같은 경우도 신라 영역에 있는데 그 비의 내용을 보면 뭐 신라인들이 보기에 뭐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뭐 자기를 동의 뭐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멀쩡히 살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었을까가 저 굉장히 궁금해요.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어떤 비에 대한 뭐 어떤 뭔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비를 생각하는 그 시대 이만의 어떤 정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마울령비, 황초령비가 남아가지고 오늘날 새로운 역사의 한 측면들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됐고 고구려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의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강 유역의 새로운 주인이 됐던 신라는 한강 유역을 어떻게 했는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어떻게 운영하고 통제했는지는 뭐 앞으로 계속 말씀이 나올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뭐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구려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라는 이 지역을 차지해 갑니다. 신라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라는 영역을 차지하면 주민을 옮겨요. 지배층도 옮기고. 안 뺏기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가 지킬 땅이다. 그 주민들이 이주시켰다는 것은 고분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걸 지키기 위한 군사적인 성을 축성을 해요. 이 고분하고 산성이 세트로 나옵니다. 특히 이 남한강 유역에서. 그래서 뭐 요 남한강 유역만 보면 파사산성, 여주의 파사산성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매력리 고분군이 있죠. 그다음에 뭐 충주에는 이제 누암리 고분군이 있고, 뭐 장미산성, 누암리 고분군 뭐 이런.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아츠산성, 뭐 호암산성, 뭐 이성산성. 이건 물론 이제 아츠산성이면 백제도 만들고 뭐 고구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현재 남아 있는 건 신라가 다시 또 축성했던 거고, 그 북한산주라고 하는 게 지금의 아차산성 일대니까. 그런 거 보면 여기에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방이동, 가락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뭐 신라계 고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한선백제 박물관과 연구소에서 해명해야 될 거게 되겠죠. 저게 주인이 어디냐라는 문제는 어쨌든 신라계의 가능성들이 계속 제기되는 거 보면 또 충분히 그럴 개연성들도 있고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산성과 주민들의 이주를 통해서 이 지역을 장악했다. 사람을 옮겼고, 이거는 고구려도 물론 남쪽에 내려와서 고구려 고분군들이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밀도나 이런 의미들이 신라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신라가 특히 한강 유역에 대한 영역 지배의 방식과 고구려가 한강 유역에 대한 영역 지배나 관리 방식은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특히 저기 요동 지역에 가보면 요동 지역에서 보이는 그쪽의 영역 지배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산성 구조가 한강 유역에는 안 나타나요. 뭐 거의 안 나타나요. 거의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는 요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과는 여기에 대한 그 영역 인식이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추론을 하는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뭐 지도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신라가 남한강을 차지해가면서 뭐 보이게 돼서 지도로 보여드린 거고, 조금 구체적으로 파사성, 그 다음에 이제 아차산성, 이성산성, 그 다음에 호암산성 모습들입니다. 대표적인 신라 서울 지역, 그 남한강 서울 지역에 이제 분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한강 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충주 일대 남한강 상류 지역의 어떤 문화적 중심과 근거지, 국원소경도 만들고 원주 지역에는 이제 중원경도 만들고 그랬죠. 부건경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류, 이 두 개의 중심축을 놓고 이제 한강 물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두 개를 운영할 때 남한강 상류의 독특한 문화를 구축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뭐 백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고구려가 내려오고 뭐 신라가 등장하면서 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화 기반으로 구성했던 건 신라라고 생각을 해요. 고구려는 그 지역에 별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통상 그 충주 지역 일대가 국원경이라고 그러죠. 이 국원이라는 용어는 뭐 고국원, 국원, 이 고구려 쓰는 말이고 주로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충주 일대 수도에 버금가는 뭐를 만들었을 개연성을 그 이름에서 유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흔적은 전혀 없죠. 현재로서 충주 고구려비 외에는 뭐 물론 고구려 문화 유적, 문화 계통을 보여주는 것들이 단서들이 있습니다만 뭐 고분군도 좀 있고 그게 국원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원이라는 이름이 왜 여기에 붙어 있을까? 그것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상상력입니다만 신라가 붙인 거라고 생각해요. 신라가 고구려를 볼 때 고구려를 보는 상징이 거기에요. 충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구려를 접하고 만나고 뭐 고구려 왕도 내려왔기도 했고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국원의 고구려를 투사해보는 고구려를 쳐다보는 하나의 중심 그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신라가 붙였던 명칭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뭐 상상하는 거라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남한강 상류지 일대의 문화적인 기반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구성했던 것들은 신라에 의해서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성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신라의 유적과 성과 이런 것들이 분포하면서 여기도 이제 또 신라가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지를 마련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뭐 보였던 호암산성이라든가 아차산성이라든가 이성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주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서울 지역에 보이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북한산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북한산의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하고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 두 길이 동서로 나뉘어지게 되죠. 고구려 보루성은 이 일대에 분포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동쪽 루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백제의 건국 기사를 봐도 중량천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이쪽 길을 주로 많이 썼던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이쪽 길을 이쪽으로 쭉 나가면 여기 이제 오두산성, 관미성을 둘러싼 쟁패가 있기도 합니다만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두 루트가 재미있는 현상을 드러냅니다. 그 신라 유적들이 동쪽보다는 아차산성이 있습니다만 북한산주로 쓰는 아차산성이 있습니다만 서쪽에서 많이 보여요. 뭐 일부입니다만 행주산성 같은 경우도 이제 발굴 결과 신라 석성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한산비가 서쪽 루트에 있죠.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을 겁니다. 북한산비가. 그 다음에 세검정에 가면 그 유명한 장의사 단간지주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루트가 서울에서 세검정으로 넘어가서 세검정에서 홍제동으로 빠져가지고 구파벌로 가는 게 원래 조선시대까지 주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 보면 그 루트를 상당히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쪽 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게 아닌가 유적의 분포로 보면 뭐 이것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쪽 루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서울 지역의 현상들이 좀 드러난다. 두 길에 대한 아주 재밌는 현상은요. 고려 말에 지금 홍은동의 옥초남에 보면 보도각 백불이라고 있어요. 보도각 백불. 그 보도각 백불. 이거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게 고려대학교 뒤에 안암동 개운사 보타사의 그 마을이 있어요. 두 개가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고려 말에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거 이성계랑 관련된 설화도 전해지고 그러는데. 이게 서울 위쪽 지역으로 서울로 들어오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고대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고대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에 이제 고대 개운사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가지고 탕춘대성 이쪽에 보도각 이렇게 해서 나가서 홍대동에서 이렇게 가는 그 길. 두 루트를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형태의 두 부처가 보여주는 것, 그 두 개의 루트를 보여주는데 아마 서울 지역의 삼국시대부터 계속 썼던 루트일 거예요. 그 두 루트가. 그 루트를 상징적으로 잘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쪽 루트의 신라 유적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특히 북한산비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북한산비가 비봉 올라가 보셨어요? 비봉. 저는 한 번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가서 왜 그 꼭대기에 세웠는지 참 불가사의해요. 저는 아직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라는 건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는 그렇잖아요. 비무도 소속이 읽어보고 이게 비의 기능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꼭대기에 있으니 그게 비가 문자가 쓰여져 있는 비의 기능을 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거 읽어보고 거기까지 올라갈 사람 별로 없을 테니까. 그게 왜 비번 꼭대기에 있는가? 제 머릿속에 고민은 많이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아직도.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비봉에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가 한강역을 차지하고 고구려는 신라에게 한강역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흥왕 순수비에 보이듯이 뭐 신라의 한강유역 영유 자체를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인정하는 상황이었죠. 고구려 입장에서 아마 그 뭐랄까 서쪽 전선에 대한 그 위기를 이제 적절하게 극복하고 난 뒤가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한강역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러면 한강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잘 운영을 하든지 쉽게 뺏기지 말고 뭐 그거와 다른 좀 그때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거와는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이 지역이 우리 땅이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보이는 기록들이 보여요. 그 유명한 온달전에 보이죠.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 분여서만. 근데 재미있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백성들이 힘이 한탄하여 일찍이 부모의 날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쪽 한강역의 주민들이 자기 고구려를 이제 그 부모의 나라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뭐 실제 거기 한강역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고구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저희들은 우리 백성이고 그 백성들도 우리를 이제 같은 하나의 그 국가다, 영역이다. 영역 의식을 갖고 그 주민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흔적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영토에 대한 의식들이. 근데 주민들을 포함해서 여기가 우리의 영토다, 영역 의식이다. 물론 내 영역이다 아니다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그게 주민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영토 의식, 영역관으로까지 과연 그게 언제 나타났을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온다리. 그래서 이제 계립편과 중령 서쪽의 땅을 되찾기 전에 안 오겠다.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춘추가 올라갔을 때도 중령 우리 땅이니 중령 서북의 땅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김신전에도 만목현과 중령은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태종이 이제 그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연개소문이 집권하고 난 바로 직후에 사실을 보냈을 때 그 연개소문이 아니 신라가 수나라 때 우리 땅을 뭐 빼앗아 갔기 때문에 오병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당의 사신한테 뭐 당태종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기록들을 보면 뭔가 한강 유역에 대한 그 지역 영역에 대한 인식이 하여간 계속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연개소문의 발언은 수나라 때 빼앗겼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착각 아니면 의도적으로 당 들으라고 너의 앞선 왕조인 수가 했을 때 내가 이거 뺏긴 땅이다라는 식으로 아마 의도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뭐 착오가 있거나 그랬던 것 같고 한강 유역을 뜻하는 것 같아요.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록들을 보면 뭔가 이 한강 유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뭐 한강 유역만이 아니라 영토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삼국 후반기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신라는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 확인하기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민의 이주나 뭐 이런 등등의 그 지배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혹시 그런 거와 연관이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온달이 주고 아차성이 어디냐? 현재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강 하류의 서울 지역의 아차성, 또 하나는 한강 상류의 아차성. 한강 유역이죠. 이게 상류와 하류에 딱 두 측이 있고, 지금 한강 하류의 아차산성 일대가 뭐 온달 설화적인 건긴 합니다만, 그 설화가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역사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역사상의 주 대상이 된 거는 아차산성이다. 아차산성 일대가 서울 일대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견해. 그다음에 상류다. 상류로 이제 비정되는 견해 중에 하나는 아까 봤다시피 계립령, 중령, 서쪽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일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금 단양이나 영춘이나 이럴 때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비정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산성이나 아니면 계립령 일대다 이렇게 얘기를. 영춘의 온달산성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되죠. 왜냐하면 그때 을하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한강 유역을 상당히 하류까지 다 빼앗긴 상태에서 상류 공격이 가능한가, 한강 상류 공격이 과연 군사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상류를 공격해가지고 교통로를 끊어서 하류를 고립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좀 무모하지만 그런 군사 작전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하면서 문헌적 근거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동원되는 자료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전승 자료들을 많이 이용해요. 실제 온달산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온달설화가 많아요. 또 아차산에도 보면 아차산 온달설화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차산에 가면 온달과 평강공적이 상대 세워놨어요. 서울의 아차산에, 아차산 공원에.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아차산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셨던 김민수라는 분이 아차산일대로 샅샅이 뒤비고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은 게 온달 주먹바위. 뭐 주먹바위처럼 생겼죠. 주먹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안 보여주지만 평강공주가 우는 모습, 뭐 바위가 진짜 우는 모습처럼 보여, 엎드려서 통곡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런 명칭들이 붙어가지고 온달 설화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화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현대에 만들어진 설화예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저게 온달 주먹바위고 평강공주가 붙들고 있는 통곡하는 모습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일찍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지금의 미륵리사지 일대와 온달산성에 보이는 많은 전승입니다. 이거는 실제 역사가 그때 있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후대에 아까 을하단이다 이런 거 하다 가지고 후대에 여기가 온달이 준 아차산이네 라고 하면서부터 곳곳에 이제 설화를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륵리사지 있는데 보면 뭐 온달 공깃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온달 산성 있는 데는 굉장히 많죠. 뭐 온달 산성 자체는 신라성이죠. 근데 온달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 있을 때는 성을 못 뺏었지만 죽어서 신라성에다 자기 이름을 남겼어요. 확실히 두고두고 빼앗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영춘에 가보면 있는 그 온달 관련 얘기. 그 온달을 놓고 지금 아차산 일대하고 강진구하고 저기 이제 영춘하고 지금 한바탕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온달의 아차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설화가
설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관, 영토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구려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영역관들이 과연 어떤 지배나 체제나 기반 속에서 더군다나 잃어버린 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을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고구려의 한강 유역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백제에도 그런 것 같아요. 백제가 한강 유역, 하루 유역을 아까 공개 차지했죠. 근데 백제 관계 기록을 보면 뭐 평양도 한성과 평양 이렇게 나오죠. 그 평양을 이제 서울 북쪽에 남평양,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 평양이 맞다라고 봐요. 그런 게 무슨 소리냐?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백제인들이 근초과 함께 평양선 전투 벌어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뭔가 그쪽까지 자기 영토라고 하는 의식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토 의식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백제가 나름대로 그 남쪽에서 개발을 하고 웅진천도 이후에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하류에 대한 그 계속 이쪽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영토 의식이겠죠. 영토 의식 이런 영토 의식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한강과 삼국시대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례로 이제 들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뭐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했던 이유도 굉장히 많고 배경도 많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한국역 상실과 여러 가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이후에 전개됐던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정리하기는 쉽지 않는데 뭔가 하여간 다를 것이다. 처음에 이제 드렸던 말씀하고 얘기하면 한강유역과 삼국이 맺고 있는 관계가 서로 다르다. 한강유역을 놓고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각국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럴 때 이제 한강유역이 갖는 의미가 더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고구려와 신라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강유역이 고구려에서는 뭐 그닥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럼 뒤에 보이는 영역과는 뭐냐? 그건 좀 따로 설명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당시 정세 속에서 갖는 의미가 참 후대에 좀 나타나는 문제니까 상실할 때의 문제가 아니고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구려에 있어서 한강유역이 갖고 있는 비중도와 그다음에 신라가 한강유역을 찾았을 때 이것이 갖는 가치 뭐 정말 이건 보배 같았을 것 같아요. 특히 상류를 차지한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그것이 갖는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류까지 차지해야 되는 신라의 욕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한강유역에 대한 어떤 지배 방식의 차이들을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